늦은 오후 초등학교 앞 골목길이었어요. 하교 시간이 끝나가는 시각, 한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인도를 따라 걷다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었습니다. 기익, 급제동 소리와 함께 고급 수입차가 멈춰 섰어요. 괜찮니? 다친 데 없어? 다행히 아이는 차에 살짝 스친 정도였지만 6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 박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인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보험 처리를 위해 부모님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아이가 건넨 종이 쪽지를 받아든 순간 인숙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어요. 한지연? 10년 전 자신이 냉혹하게 내쫓았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1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울 강남의 화려한 대저택에서 박진우와 한지연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신랑 박진우는 28살, 신부 한지연은 25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랑 어머니 박인숙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어요. 55세의 인숙은 차가운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며 아들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진우야, 정말 후회 안 할 거니? 어머니, 그만하세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어요. 인숙은 지연을 힐끗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런 여자와 결혼하면 평생 고생이야. 집안도 변변찮고 가진 것도 없잖아. 어머니. 진우는 어머니를 외면하고 지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예식장 한쪽에서 신부 한지연은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시아버지 박상철이 다가와 지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네. 우리 며느리 참 이쁘네. 58세의 상철은 아내와 달리 온화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위로도 지연의 불안을 지우지는 못했어요. 하객들은 화려한 예식장을 칭찬했지만 정작 신부를 축하하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 결혼은 신랑 부모의 반대를 무릅쓴 순탄치 않을 출발이라는 것을요. 결혼 후 석 달이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진우와 지연은 서울 외곽의 좁은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시댁의 경제적 지원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진우는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며 월 250만 원을 벌었고 지연은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월세 60만 원의 생활비까지 빠듯했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저녁 7시 진우가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여보. 어서 와요, 당신. 빨리 씻고 밥 먹어요. 좁은 부엌에서 지연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뒤에서 아내를 껴안으며 미소 지었어요. 미안해, 이렇게 좁은 데서 살게 해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지연이 돌아서며 남편의 뺨에 가볍게 입 맞췄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래? 언제 한번 집에 오래? 그것도 당신 혼자만.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진우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 않을 거야. 당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나만 갈 수는 없어. 괜찮아요, 당신. 어머니시잖아요. 아니야. 당신이 내 아내인데 그걸 인정 못하시는 분께 갈 이유가 없어. 지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겹쳐진 순간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6달째 되던 가을밤이었어요.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 그는 버스 정류장에서
마지막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 나 지금 퇴근해. 곧 도착할게. 조심해서 와요. 비 오는데, 응,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진우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피곤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쾅! 버스가 급정거하며 큰 충격이 왔습니다. 승객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진우는 앞좌석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멀어지고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환자 의식 없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구급대원들이 진우를 들것에 옮겼어요. 버스는 술 취한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던 것입니다. 빗속에서 깜빡이는 앰뷸런스 불빛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지연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원룸에서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며 따뜻한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새벽 2시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박진우 씨께서 교통사고로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지연은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 복도에는 진우의 부모 박인숙과 박상철이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지연이 달려갔지만 인숙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래? 인숙이 간호사에게 다그치듯 물었어요. 지금 수술 중이십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세 사람은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시간이 흘러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뇌출혈이 심해서 그래서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안 돼요. 상철이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지연은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동이 트는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진우는 깨어나지 못했어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연은 매일 병실을 지켰어요. 여보 제발 눈 떠요. 제발 하지만 진우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이었어요. 심전도 기계에서 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익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망 시각 오전 9시 23분. 의사의 선언에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인숙은 아들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어요. 진우야. 엄마 목소리 안 들려? 제발 눈 떠봐. 상철도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말없이 안았습니다. 지연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이 마련되었고 조문객들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지연은 제대로 인사도 못한 채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이틀간의 장례식이 끝난 후였어요. 장례식장 빈 방에서 인숙이 지연을 불렀습니다. 너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지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시어머니 앞에 섰어요. 인숙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장례식장 빈 방에는 인숙과 지연 둘만 남았어요. 인숙은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쩔 거야? 남편도 죽었는데. 어머님? 지연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인숙은 핸드백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지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1,000만 원 있어. 이걸로 새 출발해. 어머님, 이게 무슨 그리고 우리 집안하고는 연을 끊자. 알겠지?
지연은 봉투를 바라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님, 저는 진우 씨의 아내입니다. 아내는 무슨 아내야. 이제 과부지 뭐. 젊으니까 재혼도 할 수 있을 거 아냐. 인숙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지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어머님, 정말 이러셔야 하는 겁니까? 너 때문에 내 아들이 고생하다 죽었어. 돈이라도 있었으면 그렇게 무리하게 일하지도 않았을 거야. 인숙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지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숙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까지 짐 정리하고 나가. 그 원룸 월세는 우리가 낼 이유 없으니까. 예.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원룸으로 돌아와 남편의 옷가지를 껴안고 밤새 울었어요. 장례식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지연은 화장실에서 또다시 구역질을 했어요. 최근 며칠간 계속되던 증상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산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잠시 후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아기가 생겼어?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진우의 아이가 자신의 뱃속에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암담한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혼자 키우지?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시댁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인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우리 집안하고는 연을 끊자. 지연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세상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진우 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은 배에 손을 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지연은 결심했어요. 시댁에는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혼자 이 아이를 키우기로. 사흘 후 지연은 원룸을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손에 든 것은 낡은 캐리어 하나와 인숙이 준 1,000만 원이 든 봉투뿐이었어요. 지연은 버스를 타고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고시원 월세 25만 원짜리 방을 얻었어요. 세제곱미터 남짓한 좁은 공간이었지만 지연에게는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이후 10개월 동안 지연은 산부인과 검진비를 아끼며 아이를 기다렸어요. 출산일이 다가오자 홀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아파 간호사가 손을 잡아줬지만 지연은 외로웠어요. 보호자는 안 오십니까? 없어요. 저 혼자예요. 10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으앙, 으앙. 남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드님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지연의 품에 안겨줬습니다. 지연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기는 진우를 닮아 있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잘 키울게. 꼭 그렇게 지연은 아들 박준혁을 낳았고 10년간 혼자 키워왔어요.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박준혁은 10살이 되어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고 있었어요. 지연은 세탁소에서 일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하루 10시간 일해도 월급은 180만 원이 전부였어요. 준혁은 학교가 끝나면 혼자 집으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교길이었어요. 오후 4시 준혁은 친구들과 헤어져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공을 차며 놀던 친구들 사이로 공이 굴러왔어요. 준혁아, 공 좀 차줘. 준혁은 공을 힘껏 찼습니다. 공이 차도 쪽으로 날아갔어요. 준혁은 공을 쫓아 무심코 차도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기익. 급제동 소리와 함께 검은색 고급 수입차가
준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준혁은 차 범퍼에 살짝 부딪혀 넘어졌어요. 아야, 운전석 문이 열리고 65세쯤 되어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 급히 뛰어내렸습니다.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박인숙이었어요. 아이고, 괜찮니? 다친 데 없어? 인숙은 다급히 준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준혁은 무릎이 까진 것 외에는 다친 곳이 없었어요. 괜찮아요. 정말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인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준혁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줬어요. 인숙은 준혁을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괜찮아요.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서 검사는 받아야지. 차 안에서 인숙은 준혁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아이의 옆얼굴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이상하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인데 병원에 도착해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준혁은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보호자분 연락처 좀 알려줄래? 할머니가 보험 처리를 해야 해서. 준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써준 연락처였어요. 인숙이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지연 인숙의 손이 멈췄어요. 메모지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한지연? 그 이름이 눈에 들어온 순간 인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10년 전 장례식장에서 1,000만 원을 쥐어주고 내쫓았던 며느리. 죽은 아들 박진우의 아내. 인숙은 급히 준혁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큰 눈망울, 또렷한 이목구비, 살짝 삐죽 나온 앞니, 모든 것이 진우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어요. 얘야, 이름이 뭐니? 박준혁이요. 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박씨? 설마 이 아이가? 인숙은 떨리는 손으로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10년 만에 듣는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인숙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야. 박인숙.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애가 준혁이가 내 차에 살짝 부딪혔어. 지금 병원에 있는데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어느 병원이세요? 지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인숙이 병원 이름을 말하자 지연은 전화를 끊었어요. 30분 후 병원 로비 문이 열리며 지연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준혁아, 엄마. 준혁이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지연은 아들을 꼭 껴안으며 온몸을 살폈습니다. 다친 데 없어? 어디 아파? 괜찮아, 엄마. 조금 넘어진 것뿐이야.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인숙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에 재회였어요. 인숙도 지연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병원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인숙과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인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애기 잠깐 얘기 좀 하자. 저기 카페에서.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말 없으세요? 준혁아, 가자. 잠깐만. 인숙이 지연의 팔을 붙잡았어요.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응? 인숙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연은 인숙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어요. 10년 전에 이미 다 끝났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으시다는 겁니까? 그래도 이해가 혹시. 인숙의 시선이 준혁에게 향했습니다. 준혁은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 뒤에 숨었어요. 지연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과 저희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만 가보세요. 지연아 실례하겠습니다. 지연은 준혁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갔어요. 인숙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의 뒷모습이 진우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저 애가 내 손자일까? 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인숙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강남의 대저택은 고요했습니다. 거실에는 남편 박상철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여보 왔어? 상철이 신문을 내리며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인숙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은데. 인숙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지연이를 만났어. 상철의 눈이 커졌어요. 뭐? 지연이를? 진우 아내 지연이 말이야? 인숙은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만난 아이, 메모지에 적힌 이름, 그리고 아이의 얼굴까지. 상철은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애가 우리 손자라는 거야? 모르겠어.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진우를 너무 닮았어. 상철은 한숨을 내쉬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10년 전에 너무 심하게 한 거 알지? 알아. 지연이가 당신을 용서 안 할 거야. 당연한 일이고. 인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인숙은 지연의 주소를 알아내 직접 찾아갔어요.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인숙은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나야, 인숙이.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세요. 지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얼굴 보자. 응? 할 말 없다고 했잖아요. 나 이렇게 빌게. 제발 문 좀 열어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문이 조금 열렸어요. 지연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인숙을 바라봤습니다. 들어오세요. 인숙은 작은 거실로 들어갔어요. 15평 남짓한 작은 빌라였습니다. 낡은 소파, 오래된 식탁, 벽지가 벗겨진 벽. 인숙은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런 곳에서 10년을 살았다고? 지연이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인숙은 물을 받아들지 않고 지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준혁이가 진우애 맞지?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좀 해봐. 제발.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연은 소파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과 저희는 10년 전에 이미 인연을 끊었잖아요. 알아. 그게 다 내 잘못이야.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친 짓을 했어.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차가웠어요. 인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연이 놀라 인숙을 일으키려 했지만 인숙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일어나세요. 손자만이라도 보게 해줘. 제발. 지연은 인숙을 일으켜 세우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준혁이는 할머니가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잘 컸고 앞으로도 잘 클 거예요. 하지만 그리고 10년 전에 주신 1,000만 원 감사히 잘 썼어요. 덕분에 출산하고 산후조리원도 다녀왔어요. 지연의 말투는 점점 냉소적으로 변했어요. 물론 그 돈 다 쓰고 나니까 한 푼도 안 남더라고요. 그 뒤로는 세탁소 보조, 식당 서빙, 새벽 청소 안 해본 일이 없었죠. 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10년이 지워지나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준혁이가 밤마다 아빠 꿈을 꾸며 울던 밤들, 어머님은 아세요?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나만 없다고 선생님이 아빠 직업실에서 뭐라고 썼냐고 물어봤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인숙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와서 할머니 노릇하시려고요? 1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셨잖아요. 그게 아니야, 나도 그만 돌아가세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지연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인숙은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인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인숙은 빌라 계단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석양이 지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인숙은 얼마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몰랐어요. 해가 완전히 진 후에야 인숙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인숙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상철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야. 그때 내 말 들었어야지. 알아, 나도 알아. 인숙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 며느리를 붙잡아야 한다고, 손자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잖아.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상철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지. 손자를 찾았잖아. 하지만 지연이가 날 용서 안 할 거야. 용서받으려면 시간이 걸리겠지.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상철의 말에 인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 말이 맞아, 나 포기 안 할 거야. 인숙은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지연의 마음을 돌리고 손자를 다시 만나겠다고. 다음 날부터 인숙은 지연의 빌라 앞에서 기다렸어요. 아침 7시 지연이 출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지연이 놀라며 물었어요. 지연아, 나 오늘도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돌아가시라고 했잖아요. 지연은 인숙을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인숙은 그 뒤를 따라갔어요. 인숙은 매일 아침 지연의 출근길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지연은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직장이 늦어요. 그냥 손자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해줘, 안 돼요. 준혁이한테 혼란만 줄 뿐이에요. 지연은 단호했습니다. 어느 날 인숙은 지연이 일하는 세탁소까지 찾아갔어요. 어서 오세요. 세탁소 사장이 인사했습니다. 여기 일하시는 한지연 씨 좀 뵙고 싶은데요. 아, 지연 씨요? 잠깐만요. 사장이 안쪽을 향해 불렀어요. 지연 씨, 손님이요. 지연이 나왔다가 인숙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지연아. 주변 손님들이 두 사람을 쳐다봤어요. 지연은 당황하며 인숙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제발 직장까지 찾아오지 마세요. 미안해하지만 너무 답답해서 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발 나 좀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지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전 이제 출근해야 해요. 지연은 세탁소로 돌아갔고 인숙은 그 자리에 남았어요. 그날 저녁 준혁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어서 와, 우리 아들. 숙제 많아? 아니요. 오늘은 별로 없어요. 준혁은 가방을 내려놓고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 응? 요즘 우리 집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자주 계시던데.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준혁의 질문에 지연은 대답을 망설였어요. 그냥 아는 분이야. 근데 왜 자꾸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세요?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다시 물었어요. 엄마 나한테도 할머니 있어요?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친구들은 다 할머니가 있는데 나만 없잖아요. 추석 때 할머니 댁 간다고 하고 할머니가 용돈 주신다고 하고 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나도 할머니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연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준혁아 엄마가 미안해.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준혁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도 할머니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걸까? 지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자신의 상처 때문에 아이에게서 가족을 빼앗은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10년 전의 아픔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차갑게 내던진 봉투.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인숙의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었어요.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멍하니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피곤하고 수척했어요. 나 어떻게 해야 할까?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역시나 인숙이 계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지연은 인숙을 지나쳐 걸었어요. 인숙이 뒤따라오며 말했습니다. 나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지연은 멈춰섰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돌아서며 인숙을 바라봤어요. 어머님은 정말 손자가 보고 싶으세요? 응, 그래. 정말 보고 싶어. 손자를 사랑할 자신 있으세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내 손자인데.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님은 10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우 씨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우 씨가 저를 선택했을 때 어머님은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인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했어요.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믿어요? 또다시 준혁이한테 상처를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일 없어. 절대 없어. 인숙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시간을 주세요. 정말 생각해 줄 거야? 인숙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약속은 못해요. 하지만 생각은 해볼게요. 지연은 그렇게 말하고 출근길을 향했어요. 인숙은 그 자리에 서서 지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며칠 후 인숙은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건강검진 날이었어요.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박인숙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인숙이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네, 인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며 말했어요. 환자분, 혈액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네.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고 적혈구는 낮습니다. 혈액암 초기 소견이 보여요. 인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혈액암이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는 추가 검사 의뢰서를 작성했어요. 최대한 빨리 정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숙은 멍하니 의뢰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주저앉아 진단서를 다시 봤습니다. 혈액암 의심, 그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나 죽는 건가? 인숙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상철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여보, 병원 다녀왔어? 결과 어땠어? 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상철이 다가와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인숙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나 병에 걸렸대 뭐? 무슨 병? 혈액암. 상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혈액암이라니 확실해?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대. 하지만 의사 표정이 심각했어. 인숙은 남편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죽기 전에 손자라도 한번 보고 싶어. 상철은 아내를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우리 치료 잘 받으면 돼. 하지만 그리고 손자 꼭 만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상철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혈액암 초기 진단이었어요. 의사는 즉시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고 권했습니다. 다행히 초기라서 치료 예후는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빨리 시작해야 해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탄 인숙은 상철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대신 지연이한테 가줘. 내가? 응. 나는 지연이가 싫어하잖아. 당신이 가서 손자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해줘. 상철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알았어. 내가 가볼게. 다음 날 상철은 지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지연이 문을 열었어요. 아버님? 지연은 시아버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지연아, 오랜만이네.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네, 들어오세요. 상철은 작은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지연이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아버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상철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철은 지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연아, 10년 전 일 정말 미안하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때 내가 아내를 말렸어야 했는데 너무 비겁했어. 정말 미안하다. 괜찮으세요, 아버님? 다 지난 일이에요. 지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을 리가 없지. 우리가 너한테 한 짓이 얼마나 잔인했는데 그만하세요, 아버님. 지연이 상철의 말을 막았습니다. 상철은 잠시 침묵하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아, 준혁이가 우리 손자 맞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상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진우애가 살아있었구나. 아버님. 상철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한테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니? 무슨 부탁이신데요? 인숙이가 병에 걸렸어.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상철은 아내의 병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혈액암 초기 진단, 곧 시작될 항암 치료,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지연은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인숙이가 죽기 전에 손자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고 하더구나.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겠니?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10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아팠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의 병 소식이 가슴을 무겁게 했어요. 아버님,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알았다. 천천히 생각해봐.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단다. 상철은 일어서며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상철이 떠난 후 지연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지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혁이 들어왔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지연은 급히 눈물을 닦으며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지연은 준혁을 불렀어요. 준혁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네, 엄마. 준혁이 엄마 앞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사실은 너한테 할머니가 계셔.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제게 할머니가 있어요? 응, 아빠 쪽 할머니셔. 어디 계세요? 왜 한 번도 못 봤어요? 준혁의 질문에 지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게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엄마와 할머니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도 만날 수 있어요? 준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연은 아들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약해졌어요. 할머니가 지금 많이 아프셔.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해. 그럼 빨리 가서 배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준혁의 말에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준혁아, 내가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네.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할머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연은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알았어, 엄마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이틀 후 지연은 준혁의 손을 잡고 박씨 가문의 대저택을 찾아갔어요. 10년 만에 다시 밟는 그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지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엄마, 여기가 할머니 댁이에요? 응, 준혁은 거대한 저택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와, 정말 크다. 지연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상철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왔구나. 안녕하세요, 아버님. 상철은 준혁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내가 준혁이구나. 참 잘 컸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준혁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상철은 준혁을 꼭 안아주었어요. 어서 들어오렴.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신다.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는 인숙이 앉아 있었어요. 이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인숙이 준혁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진우야, 진우가 돌아왔구나. 인숙은 떨리는 손으로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준혁이구나. 네, 할머니. 저 박준혁이에요. 준혁이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인숙은 손자를 끌어안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하다. 준혁은 어색해하면서도 할머니를 안아주었어요.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상철이 지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고맙다, 지연아. 정말 고맙다. 아버님. 인숙은 한참을 울다가 준혁을 놓아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저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준혁의 말에 인숙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앉아라, 앉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어.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준혁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와, 이거 다 저 먹어도 돼요? 그럼 다 내 거야. 많이 먹어. 인숙은 준혁에게 음식을 계속 권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였어요. 인숙이 지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지연아, 잠깐 서재로 갈까? 네, 두 사람은 2층 서재로 올라갔어요. 서재 문을 닫고 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나 정말 미안해. 어머님. 인숙은 지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지연이 놀라 인숙을 일으키려 했지만 인숙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나 정말 잘못했어. 10년 전에 너한테 한 짓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일어나세요. 어머님, 제발 나 좀 용서해줘. 제발. 인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지연이 인숙을 일으켜 세웠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준혁이 데려와줘서 정말 고마워. 어머님도 정말 많이 힘드셨죠.
지연의 말에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년간의 빈자리를 채우듯 긴 대화가 이어졌어요. 준혁이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지? 네, 하지만 준혁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내가 정말 대단한 거야.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인숙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어머님도 진우 씨 잃고 많이 힘드셨죠? 응, 아들을 잃은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더구나. 두 사람은 진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추억을 나눴어요. 준혁이가 진우를 정말 많이 닮았어. 그죠? 저도 그 생각할 때마다 울었어요. 앞으로는 우리 함께 준혁이 키우자. 응? 인숙의 말에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저는 알아. 내가 나를 쉽게 용서 못하는 거. 당연해. 하지만 시간을 줘. 내가 달라질게. 인숙의 간절한 눈빛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력해 볼게요. 고마워, 지연아. 정말 고마워. 거실로 내려오니 준혁과 상철이 장기를 두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두면 안 돼요? 오, 우리 손자 똑똑하네. 그래, 거기 두는 게 좋아.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인숙과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준혁아, 이제 집에 가야 해. 지연이 말하자 준혁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벌써요?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오늘은 늦었으니까 다음에 또 오자. 그럼 다음에 꼭 올 거예요? 준혁이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인숙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럼 언제든지 오렴. 할머니 집은 내 집이야. 네, 할머니. 준혁은 환하게 웃었어요. 현관까지 배웅 나온 인숙과 상철이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서 가. 그리고 지연아, 네, 어머님. 진심으로 고맙다. 인숙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지연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생각해 볼게요. 앞으로를. 두 사람이 떠난 후 인숙과 상철은 대문 앞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지연은 준혁과 함께 다시 시댁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편안한 마음이 었습니다. 인숙은 지연과 준혁을 위해 방 2개를 준비해뒀어요. 지연아,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될까? 어머님,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자는 거야. 준혁이도 학교 가기 더 편할 거고.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어머님, 그건 좀 알아. 부담스럽지. 하지만 생각해줘. 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인숙의 말에 지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생각해 볼게요. 상철도 지연을 설득했습니다. 지연아, 우리와 함께 지내자. 준혁이도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어. 결국 지연은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일주일 후 지연과 준혁은 짐을 싸서 시댁으로 이사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집이었어요. 준혁은 넓은 방을 보고 신나했습니다. 와, 엄마. 내 방 정말 크다. 그래, 좋지? 지연은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은 세탁소를 그만두고 집에서 준혁을 돌보기로 했어요. 인숙은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2번씩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지연은 시어머니의 병원 동행을 자처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시고 갈게요. 지연아, 고마워. 병원 치료실에서 인숙은 항암제를 맞으며 고통스러워했어요. 지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참으세요. 곧 끝나요. 응, 괜찮아. 치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인숙이 차 안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 행복해. 네, 지금 정말 행복해. 너랑 준혁이가 곁에 있어서 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지연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괜찮아요, 어머님. 정말? 네, 이제는 가족이니까요. 인숙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인숙의 건강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항암 치료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환자분, 종양 크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계속 이렇게만 가면 완치도 가능합니다. 정말요? 인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가족분들의 간병이 큰 도움이 됐어요. 계속 힘내세요. 인숙은 병원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우야, 엄마 이제 괜찮을 것 같아. 내 아들도 곁에 있고 내 아내도 날 용서해줬어. 인숙은 마음속으로 죽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준혁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병원 어땠어요? 응, 의사 선생님이 잘 나아가고 있대. 정말요? 다행이다. 준혁이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인숙은 손자를 꼭 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준혁의 11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인숙과 상철, 지연은 함께 생일 파티를 준비했어요. 거실에는 풍선과 케이크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아, 생일 축하한다. 고마워요, 할머니. 할아버지. 준혁은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교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숙이 작은 상자를 준혁에게 건넸어요. 준혁아, 이거 할머니 선물이야. 이게 뭐예요? 준혁이 상자를 열자 금색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아빠 것이었단다. 아빠 거요?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응, 내 아빠가 20살 때 할아버지한테 받은 시계야. 이제 내가 가지렴.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시계를 소중히 품에 안았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소중히 간직할게요. 내 아빠도 너를 정말 사랑했을 거야. 인숙의 말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인숙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어요. 가족은 함께 진우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10년 만에 네 사람이 함께하는 성묘였어요. 묘소 앞에서 인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왔어. 내 아들이랑 아내도 데려왔어. 상철도 옆에서 절을 올렸어요. 지연은 준혁의 손을 잡고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준혁이 많이 컸죠? 이제 11살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도 아빠 묘소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 박준혁이에요. 처음 뵙는데 안녕하세요. 준혁의 순수한 인사에 모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저 할머니, 할아버지랑 엄마랑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숙은 손자를 안아주며 흐느꼈어요. 진우야, 미안하다. 엄마가 내 가족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지연이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이제는 다 괜찮아요. 가족은 한참을 묘소 앞에서 함께 울었어요.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가족은 거실에 모여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인숙이 지연을 불렀어요. 지연아, 너 잠깐 이리 와봐. 네, 어머님. 인숙은 작은 상자를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지연이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비녀가 들어 있었어요. 금으로 만든 전통 비녀였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녀야. 시집 올 때 며느리에게 주는 거지. 인숙의 말에 지연은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 10년 전에 내 결혼식 때 줬어야 했는데 이제야 주게 되었네. 인숙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로 인정하는 표시야. 늦어서 정말 미안해.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렇게 받아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주었어요. 상철과 준혁도 다가와 가족이 모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어요.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인숙은 항암 치료를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정기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준혁이 할머니를 안아주었어요. 응, 우리 손자 덕분이야. 집으로 돌아와 가족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지연이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자, 건배. 네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인숙이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너 없었으면 나 이렇게 회복 못했을 거야. 내가 곁에서 돌봐줘서 힘이 났어. 가족이니까요, 어머님. 지연의 말에 인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지.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만개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준혁의 초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참석했어요. 박준혁 학생, 준혁이 단상으로 올라가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객석에서 인숙과 지연, 상철이 박수를 쳤어요. 우리 손자 정말 대견하다. 인숙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가족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자, 다 같이 모여서 찍을게요.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인숙과 상철이 가운데 서고 준혁이 앞에 섰어요. 지연은 시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플래시가 터졌어요. 사진 속 네 사람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인숙이 말했어요. 준혁아, 중학교 가면 뭐가 되고 싶니?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의사요. 준혁의 대답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라면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인숙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중학생이 되었고 인숙과 지연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어느 봄날 오후 거실에서 인숙과 지연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님. 나 정말 행복해. 인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용서해줘서 우리 가족이 다시 완성될 수 있었어. 지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어머님. 이제는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준혁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숙은 마음속으로 죽은 아들에게 말했어요. 진우야, 엄마가 잘못을 바로잡았어. 내 가족을 지키고 있어. 하늘에서 지켜봐줘. 재미있게 보셨나요?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할 수는 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헤어지더라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인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연이었다면 10년 전 자신을 냉정하게 내쫓았던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렇게 오해와 시간으로 멀어진 가족이 있다면 다시 화해할 용기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생 선배님들의 삶의 지혜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